갑 회사가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A와 B의 핵심 이해관계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로 투자금 회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투자금 회수가 언제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특히나 많은 자문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투자금 회수 협상과 회수가 안 됐을 때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화랑이었을 때 2021년 연말 그리고 2022년 1분기 정도 때까지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서로 하려고 워낙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오히려 스타트업에 투자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벤처 캐피털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 조합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팀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돈을 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면 지금 2022년 2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3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앞으로 쭉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23년 4분기 정도 때까지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만한 돈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M&A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투자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은행에 빌린다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IPO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시기에 많은 벤처 캐피털들과 또 개인 투자 조합들 그리고 신기사 이런 투자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거금을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했다. 150억을 투자했다. 아니면 심지어 1000억을 투자했다.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투자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현저히 이 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자금도 너무나 빨리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거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경영진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사실 투자자로서는 이걸 어떻게 엑시트를 하거나 IPO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협상 전략 그리고 만약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스타트업 투자의 한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회사는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이에요. 섹터도 아주 좋습니다. AI 섹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팀이 참 좋아요. 갑이라는 스타트업의 팀은 먼저 대기업 출신이자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대표 A가 있고요. 또 유명대학의 컴공과 출신이고 기존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개발을 총괄했던 이 B라는 분도 함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전도 유망한 그런 갑이라는 이 회사가 2021년 하반기에 포스밸류 200억 밸류로 20억 원을 C라는 VC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1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C는 사실은 A, B를 제외하고는 최대 지분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믿을만한 C가 투자를 하면서 다른 기관들도 연달아 따라서 몇 군데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관 투자와 팁스 투자 등을 확보하면서 2021년 하반기에만 50억 정도의 자금을 결국은 유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팀도 단단하고
섹터도 너무 좋고 자금도 꽤 많이 유치한 갑이라는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투자자들이 바랬던 만큼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또 사실은 CTO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면서 이 기업에 투자한 핵심적인 부분은 A라는 비즈니스맨, 이 대표이자 대기업 출신이자 명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인 이 비즈니스맨이 사실 너무나 영업도 잘하고 대기업과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매출을 2022년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으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IPO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IR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대기업과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생각보다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죠. 시장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이 AI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생각보다는 진전이 없고 B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개발팀이 없고 A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뭔가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치는 없고 이러다 보니 C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지만 근데 뭔가 결정적인 이벤트도 없고 잘 되길 바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미팅도 하고 줌 미팅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정기주총에서 3월 달에 만나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상대방도 도움을 주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하고 도닥여도 보고 응원도 했지만 실제로 이 갑 기업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현금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22년 3월에 외부 감사를 받았는데 외부 감사를 받았던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죠. 실제로 외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우리는 의견 거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총 때 정상적으로 재무제표가 승인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의견 거절이 나올 리가 없는데 특히나 2023년 하반기에는 이제 IPO를 준비해 왔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받은 이 기업이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완전히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투자자들은 사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그냥 믿고 가야 되나? 의견 거절이 이게 치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의견 거절 난 것을 우리가 이 팩트를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요. 또 다른 투자자들 눈치도 보게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될까? 이쪽의 스탠스는 어떨까? 우리 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별의별 고민들이 다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벤트는 이 외부 감사인에 대한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핵심적인 C레벨들이 갑자기 전부 퇴사해서 완전히 회사가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처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당연히 등록될 것이라고 믿었던 출원된 특허가 등록 거절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로 한 개로 저는 회계감사인의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 CVC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이 투자금 회수를 이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질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자금 회수를 할 때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 투자금 회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이 갑 회사가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A와 B의 핵심 이해관계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로 투자금 회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투자금 회수가 언제 되나요? 투자금 회수라는 거는 이 투자계약서 상에 이 투자계약서의 의무를 회사 또는 핵심 이해관계인이 위반했을 때 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위약벌 조항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계약서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경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치가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투자금 회수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의 핵심은 결국 투자계약서상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서 이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하나하나씩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이 경영진이 이 회사가 투자계약 위반의 행동을 했는가로 결국은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는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투자계약서 중에는 어떤 조항들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회사와 이해관계인의 진술보증조항. 진술보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위반해서 투자금이 회수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종종 발생하고요. 또 특히나 중요한 가장 아주 빡세게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이 이해관계인과 회사의 의무를 적어놓은 조항이 바로 주식매수 청구권 조항입니다. 이 보통은 이 주식매수 청구권 조항에 투자자들이 회사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거의 한 20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계약 위반 사유들을 빼곡하게 명시를 해놓는단 말이죠. 여기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 거죠? 주식을 매수해줘 라고 통지만 하면 우리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또 중요한 조항 한 가지는 해제 조항, 손해배상 조항, 위약벌 조항. 요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케이스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자, 정기주총에서 감사 의견이 외부인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의견 거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투자계약서상의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투자계약서를 아주 꼼꼼히 써서 실제로 저희가 검토하는 최근 계약서 중에 이런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 몇 조 주식 매수 청구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죠? 이 청구만 해버리면 내 주식을 회사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효과입니다. 거기에 한 20가지 정도의 주식 매수 청구 사유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실제로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인회계사의 회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또는 한정인 경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회계감사기관이 의견 거절을 냈으면 이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 바로 행사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딱 투자계약서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식을 니네들이 사야 됩니다. 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게 딱 걸리는 건 거죠.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투자계약서를 유리하게 잘 작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문장이 없는 투자계약서도 있어요. 이 공인회계사의 회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또는 한정인 경우 이 조항이 없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따지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계약상 위반 사항이 아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어요.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결국은 이 회사의 의견 거절이 발생한 사유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사유로 즉 예를 들면 태만했다든지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조작된 자료를 줬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의견 거절을 야기해서 그게 회사의 손해를 야기하면 이거는 손해배상 조항, 계약 해제 조항,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까지 전부 다 발동할 수 있는 사유란 말이죠.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걸 따질 때 핵심적인 제3자는 누구죠? 그걸 따질 때 핵심적인 제3자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사를 진행한 독립된 회계감사 법인의 질의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 회사의, 갑회사의 이 이해관계인들, 경영진들이 의견 거절을 만드는데 어떤 부분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거는 이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나 주식 매수 청구권 발동을 주장할 수 있는 건 거죠. 이거는 법정에서 다퉈질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20억 원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 즉 보통 5%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A, B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도 연대 책임을 물게 되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권리가 행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따진다? 투자계약서로 따진다. 투자계약서에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봐야 될 세 가지 조항. 첫 번째, 진술보증 조항. 두 번째,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 세 번째, 해제 위약벌 손해배상 조항.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케이스로 돌아가서 결국은 투자계약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감사 의견 거절과 관련된 명시된 조항이 있어서 주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손쉽게 가는 건 거고. 그게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는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가게 되고, 이게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이 행동 자체가 투자계약서 위반 사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입증을 통해서 법원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음을 설득시키고 이게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인정을 받아야만 그래야 주식과 관련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추가적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렇게 따지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채무불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만약에 회사에 돈이 없으면 이걸 법률적으로 따지는 비용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회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익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다행히 이 기업은 현재 아직 남아있는 이 현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 가능성이 살아있지만 이 케이스가 아니고 실제로 투자금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회사는 이미 돈이 없고 이해관계인도 사실 개털이에요. 개인적인 재산이 없어요. 스타트업만 계속했고 한 번도 엑시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따지거나 법률적인 소송으로 들어갈 여지도 없이 아예 이걸 따질 실익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실질적인 고민 중에 한 개는 이 벤처캐피털 C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연대를 해서 같이 빠져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만 살짝 빠져나갈 것인지 이 고민도 될 거예요. 연대를 했을 때의 장점은 뭐죠? 다 빠져나가면 회사 망하는 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심각성을 크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다만 연대를 했을 때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 사람들 돈을 다 빼주려면 회사에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본인만 살짝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다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본인들도 각자의 논리와 LP들과의 고민을 통해서 본인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압박을 시작하는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이제 압박을 시작하는 건 거죠. 그 전에 사실 미팅 등을 통해서 이게 계약 위반 사유로 분명히 보이고 투자 계약 위반이 되면 회사에게도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당신 개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당신도 이 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나도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투자금 원금이라도 회수를 시켜줄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차례 미팅을 하고 회사 측에서도 로펌을 고용을 해서 이 부분이 계약 위반 사유인지를 따져볼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으로 계약 위반 사유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별로 다툼이 되지 않을 거지만 로펌이 보기에는 이거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여지도 있지만 또 그걸 확실하게 채무불이행임을 법원에 인정시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붙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채무불이행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부정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 능력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잡고 그리고 법원을 인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내용 증명을 한두 차례 보냈는데 조금 본인도 협의를 해오면서 기간이나 이런 걸 주면 단계적으로 회수를 시켜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 그거 못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투자금 회수냐? 우린 채무불이행 사유 없다. 라고 회사 측에서 간다면 내용 증명 한두 차례 정도 보내면서 압박을 줬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죠. 이게 바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을 하고 여기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소송이고요. 핵심적으로는 투자 원금과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회수를 해달라를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소송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는, 피고들이라고 하면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취지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쟁점 역시나 채무불이행, 즉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본인이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투자자 측에서 소송 비용까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실 실무적으로는요. 투자하는 회사에서도 소송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죠? 이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씬에서 서로의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업들은 박수를 쳐주자. 또 연쇄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근데 정말 너무나 못된 행동을 한,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슈가 있다거나, 직원을 갑질을 했다거나, 아니면 투자자 뒤통수를 쳤다거나, 투자 자금을 배임 횡령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벌을 주는 게 맞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서 경영이 좀 안 된다고 저렇게까지 소송질을 하면 누가 창업을 하고 누가 그 사람에게 투자를 받겠느냐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돼 버리면 이 투자금 회수 20억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투자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사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한 기업을 상대로, 피를 섞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반대로 투자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AB의 입장에서 공동창업자 너무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 진짜 대기업에서 등 따뜻한 데서 많은 그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제대로 꿈을 펼쳐보겠다고 스타트업 창업해서 투자자들로부터 괜찮은 기관 투자자들부터 돈도 한 50억 정도 모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팀을 움직여주지 않고 현금은 빠르게 없어지고 추가 투자를 하기는 힘들어지는데 투자자 중에 앵커 투자자가 나를 상대로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한다? 그럼 누가 후속 투자를 할까요? 그러니까 양쪽 다 거의 이거는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끝을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후의 일격이 되겠죠. 그죠? 그 전에 원만한 상태로 협의가 되면 베스트, 협상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양쪽 다, 진짜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되는 최후의 일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회사나 이해관계인을 압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가압류를 같이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 반환 소송, 이 본안 소송은 적어도 1년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돈을 만약에 다 써버리면 이 소송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압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 가압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 스타트업 부동산 없죠. 근데 부동산 업체 뭐는 있죠? 임대를 했으면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통장 가압류는 실무적으로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죠? 통장 가압류를 하면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이 통장 가압류된 금액에 거의 큰 차이 나지 않는 금액만큼을 공탁을 하라고 하거든요. 법원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통장 자체를 묶는 거는 완전 기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보험으로 안 하고 그냥 현금공탁을 하라 그러는데 현금공탁을 뭐 10몇 억, 20억, 30억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통장 가압류는 많이는 안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주식 가압류는 종종 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아니면 부동산 보증금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목을 옥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소 좀 심각한 주제로 투자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어떤 협상, 그리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소송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소송이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가압류와 관련된 부분도 살짝 언급을 했고 또 사실은 형사적으로도 올가매기도 합니다. 형사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게 투자 사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배임행령의 정황이 발생되면 배임행령을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와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주위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다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재현의 협상스쿨.